네, 7월 14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장 3대 그 주요 지수가 장중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빠진 34,888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4% 빠진 14,677포인트, S&P 500은 역시 0.4%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 6월달 CPI가 전월 대비 0.9%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올랐는데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OBP 상승한 1.4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좀 발언이 또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 되기도 했었는데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올해 미국 경제가 7% 성장하고 팬데믹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상 조치를 축소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MBS 매입 축소가 적절하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비자 가격 지수가 6월달 소비자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최대폭 13년 만에 세폭 상승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안기태 연구원이 먼저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 물가 지표는 이제 기저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달인데 기저효과 빠졌음에도 일단 CPI가 5% 이렇게 언저리 위로 나와 버렸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좀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 아니어도 이게 낮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닐 겁니다. 왜 나쁜 게 아니냐면은 일단 애당초 연초에 뭐 목재나 원유, 뭐 열연 가격 이런 것들이 쫙 이제 생산자 단에서 올라갔죠. 이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올라갔는데 이게 기업들이 이거를 견뎌내려면은 CPI로 정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CPI가 어느 정도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저를 제외해도 어느 정도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정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플레이션 쇼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기업들의 정가가 미국에서만큼은 최소한 미국에서만큼은 생산자들이 받은 압력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디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리플레이션 컨셉으로 기업들이 코스트 오른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과정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 보통 이제 저희가 경제 데이터에서는 CPI를 뭐 많이 이제 보지만은 시장에서 또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받아들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일매일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데 이게 사실 지난주 금리가 1.30 밑으로 빠졌을 때조차도 2%를 유지했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계속 2% 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이제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대 인플레를 계속 2% 위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 CPI의 경로는 일단 기저효과 빠진 달에도 높아졌다. 이 말인즉슨 당분간 계속 하반기까지 CPI가 빠져도 3.0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 그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디플레나 스태그 이게 아니라 리플레이션 그 컨셉으로 가면서 일종의 꾸준히 그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2% 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나온 CPI 가지고 그 일부 품목 특히 뭐 중고차 가격이 좀 급등한 부분 때문에 약간 왜곡됐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중고차가 뭐 4월부터 계속 그렇게 만들어진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까지는 중고차가 있는데 근데 그 CPI에서 중고차,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고차, 그 다음에 식품, 뭐 커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급등한 것들을 빼고 계산을 하면요. 그걸 빼고 계산해도 지금 CPI가 3%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다 내지는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하는 어떤 해석이 힘을 좀 잃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중고차 가격 때문이다는 말은 4월부터 나온 말인데 그걸 빼도 사실은 물가가 CPI 3%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 일부 품목만의 문제는 아니다. 좀 그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 다시 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초에 이제 원유랑 이제 원자 그 목재가 오르면서 연초에 기대 인플레 올랐다가 4월부터 지금까지 이게 일부 품목의 문제라 그래서 기대 인플레랑 금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부 품목이 아니라도 다른 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병목 풀리면 이제 업체들이 오더 다시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8, 9, 10월에는 일부 품목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조금씩 이제 같이 이제 좀 이제 그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일 자료는 총 8건이 있고요.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해외 주식 하이엔로 한희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 정기 자료이고요. 저희 국가별로 신고가를 기록한 주요 종목들 위주로 커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104개 기업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나이키 등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 좀 보실 만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저희 추천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발자 친화적인 윈도우 11 플랫폼을 좀 발표를 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애저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커머셜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견고하고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게임 추가적으로 보안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이키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였는데 일단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나이키의 높은 경쟁 우위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성공적인 디지털 전략 등이 좀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 총이익, 이익 단에서는 이미 2019년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한 31개 정도 되고요. 창신 신소재, 윤기 실리콘 등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우선 창신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1위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기업인데 전방 산업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캐파 확장까지 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양호한 성장 흐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고가 기업은 윤기 실리콘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이룬 중국 1위 태양광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폴리실리콘 단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쪽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41개 정도 되고요. 미쓰미 그룹 그리고 브리지스톤 이 두 개 기업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쓰미 그룹은 일본 종합 부품 유통 회사이고요. 여러 가지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을 주로 취급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설비 투자 증가가 좀 기대가 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브리지스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쉐린과 함께 글로벌 양대 타이어 기업인데 최근에 신차와 중고차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타이어 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페이지 2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한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리스트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략인사이드 정여경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이 펼쳐졌는데요.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자 신흥국들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6월 이주열 총재의 발언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 명분은 금융 불균형 완화입니다. 이 금융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시장 고평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은 이 금융 상황 지수와 금융 취약성 지수를 만들어서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가계의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고 주택 그리고 주식 시장의 이 자산 가격 속도를 모니터링하려는 한국은행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단행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금리를 상승시켜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상승세를 일부 제한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불균형 관리와 자산시장 건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1회에서 2회 정도 인상하는 방안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합리적인 카드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3회 인상은 턴어라운드하는 이 국내 경기 흐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이 정상화를 향해 가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33조 원 규모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 복구, 백신 구매, 그리고 고용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인데요.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금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7월 중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임라인을 서두르는 이유는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 연휴에 민간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시현하고 GDP가 0.5%포인트 제고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나 보면은 지금 4단계 들어가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국면에 있으니까 하는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하는 총재의 시각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이 한국은행이 6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한국의 이 민간 소비보다 이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이유가 이제 가계의 레버리지 확대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되게 급속하게 상승하는 그 속도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이 정상화를 가는 상황에서 이 재정 정책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었지만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의 그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이 재정 정책 2차 추경이 보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추경이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다음은 지금 중국은 박인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인 CATL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인 정유춘 회장의 자산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억만장자 순위 변경 속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억만장자 순위에서는 상위권의 부동산 재벌가, IT 기업가 위주였으나 이제는 신에너지 부문 기업가들이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뒤에는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과 더불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의 꾸준한 발표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향후 탄소 중립 배경하에 5조 원 규모의 재활용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지난주 중에 중국 발개위는 14차 5개년 순환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서는 2025년 주요 자원 생산성이 2020년보다 20% 제고되고 단위 GDP의 에너지 소비와 물 소비량을 각각 14%, 16%가량 감축할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당 내용 중에 6대 종점 행동도 언급되었는데 폐전기와 폐전자제품 재활용, 플라스틱 밸류체인 관리, 폐배터리 재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플라스틱 회수 산업은 고성장기에 있습니다. 펩시콜라와 로레알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2025년까지 재생 가능한 원재료를 이용한 포장재 사용 비율이 25% 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30% 비중을 넘는 이런 글로벌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플라스틱 회수와 재활용 산업의 성장 여력이 큽니다. 플라스틱 밸류체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
수요에 힘입어서 재활용 PET 시장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량용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 계획의 제정으로 자원 재활용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 고체 폐기물 처리 등 부문에서 수혜주는 자료 3페이지 표에 정리했습니다.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스파 코멘트 황병준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7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을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는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산물 가격의 강세를 이끌어 왔었던 라니냐가 소멸되면서 하반기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USDA 보고서도 그 맥락과는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 보고서에서는 옥수수 대두보다는 소맥, 밀 쪽으로 관심이 조금 확대되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왔었고요. 옥수수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나왔던 그런 보고서의 그런 스탠스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데 지난 하반기에 라니냐 여파로 타이트해졌던 이 구곡 재고에 대한 전망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반 경직성의 강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올해 미국 파종이 확대가 됐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북반구 작황에 유리한 날씨가 전개되면서 미국의 옥수수와 대두의 생산량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대두와 옥수수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중립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는 추세적인 상승은 더 이상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맥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 생산량 전망과 기말 재고 전망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최근 미국 중서부와는 다르게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미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북부 지역에서 작황되고 있는 봄밀의 작황이 좀 악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생산량 전망과 기말 재고의 하향 조정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파종 면적이 확대될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소맥은 이 파종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이 미국 전체 소맥 생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겨울밀이기 때문에 겨울밀은 9월 달부터 파종된다라는 점에서 봐주시면 3분기까지는 여전히 타이트한 그런 재고 상황들 자체가 소맥 가격에서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맥 가격의 그런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부담은 4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대두 옥수수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립적인 의견 계속 말씀드리고요. 3대 곡물 중에서 3분기까지 여전히 강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곡물이라고 보면 소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마이크론 관련돼서 뉴스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저희는 이전 자료를 통해서 마이크론의 1알파 나노미터 최신 공정 D램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훌륭하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시장 일부에서는 좀 많은 평가 절하가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마이크론 제품이 아직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이 표면적으로는 1알파 나노미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즈가 좀 클 거다 이렇게들 많이들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6월 달부터 실제로 양산의 시작됨에 따라서 이 제품이 좀 시장에 좀 많이 풀리고 있고 업계 일각에서 이 해당 제품을 수급해가지고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제품을 가져와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전망 기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공개된 이 제품의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트 밀도가 0.315 기가비트 제곱 밀리미터당 이런 면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프 피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4.3 나노미터로 이제 산출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이 제품이 15나노미터다, 14나노미터 후반이다 이렇게들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스펙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시된 D램 제품 중에서 가장 작은 셀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그 출시됐던 삼성전자의 제일 높은 밀도 제품보다 훨씬 더 이제 셀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시장 일부의 이제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 마이크론이 가장 이제 높은 기술력의 D램을 양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팩트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EUV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 없이 이뤄낸 결과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요, 7월 13일에 하이닉스가 1알파 나노미터 제품 양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아직까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분석은 안 되지만 14나노미터 후반에 하프 피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에서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마이크론보다는 좀 작은 14.0나노미터 선폭의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양산은 못했고 올해 연말까지 양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D램 3사 간의 기술 격차가 예전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축소됐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붙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오히려 예전보다 좀 가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정 개발로 인해서 빅그로스가 예전에 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많이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캐파 투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캐파 투자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이 좀 많이 가속화된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부터 일단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캐펙스가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한 20조 정도 투자할 것 같고, 마이크론이 100억 달러, 하이닉스가 14조. 그래서 D램 출하량 증가폭이 삼성전자 27%, 마이크론 21%, 마이크론 26%, 하이닉스 21%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그 수치고요. 이런 늘어나는 이 캐파 투자로 인한 공급 증가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램 수급에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면요. 지금 반도체 시장 내에서 그 EUV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이크론이 EUV 없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EUV에 대한 투자 계획이 예전보다 좀 변동이 생기는지, 아니면 계속 그래도 강하게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EUV에 대한 그 관심이 그 D램 쪽에서 좀 줄어든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EUV는 사실 꼭 필요한 공정부터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알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베타까지도 우리는 EUV 적용 안 하겠다, EUV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결과물로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도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대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3D 랜드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EUV가 당장에는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선행 기술 취득하는 측면에서 EUV를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 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알파 나노미터에도 기존보다 EUV의 적용 레이어를 훨씬 더 이제 확대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베타에서도 그거보다 더 이제 EUV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램 그리고 낸드만 만드는 마이크론이랑 그 하이닉스랑은 다르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이제 로직 쪽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직 파운드리는 아시다시피 5나노부터는 EUV가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같이 하고 있으니까 EUV 장비를 수십 대 샀을 경우에 서로의 이제 수급에 따라서 이거를 파운드리에 배치하건 이제 D램에 배치하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고려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EUV에 투자를 예전 대비해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케미칼 황유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통해서 수소 사업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탄소 성장을 위해서 연초에 그린비전 2030을 좀 발표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수소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투자하고 결실을 맺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치를 보면은 25년까지 누적 투자, 수소 사업의 누적 투자 2조 원을 해서 매출억 6천억을 달성을 하고요.
2030년까지 4.4조 원을 투자해서 연매출 3조 원을 달성한다는 이제 목표라서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투자 계획을 어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생 수소를 현재는 이제 3만 톤 생산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블루 수소, 그린 수소를 총 60만 톤으로 늘려 생산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충전소를 총 200개 확보, 그리고 수소 탱크는 연 50만 개 생산 체제를 갖추고 연료 전지랑 수소 터빈 발전 용량을 370메가와트를 확보한다는 이제 계획입니다. 결국 이제 탄소 기반의 이제 석유화학 사업에서 앞으로는 이제 수소 기업의 에너지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적 방향을 지금 밝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지금 실행 계획이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은 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수소 사업이 기업 가치로 반영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투자 지원, 그리고 이제 화학 비유나 이제 그룹 전체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 지원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지 이런 계획이 뭐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뭐 괜찮습니다. 5,850억 원으로 1분기보다는 소폭 감소를 하겠지만 대상 공장 이제 간이 보수가 있었습니다. 기회 손실 700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은 이제 1분기보다는 뭐 증익 구조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반기인데요. 하반기는 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산업이 좀 소강 국면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중국과 한국, 그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지금 그 설비 증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수요를 초과한 이제 공급이 좀 누적될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공급의 어떤 누적적인 효과가 뭐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나 납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스프레드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70 이상, 지금 한 WTI 기준으로 한 $75를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 $70 이상에서는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원가 부담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하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38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나 그리고 정밀 소재 투자는 뭐 지속될 것이고요. 결국 장기 성장성을 이제 갖춰갈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정준섭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정준 연구원 접속되어 있나요? 예,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이후부터 한국금융지주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차익 실현 수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대신 카카오뱅크를 직접 보유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일부 기관의 매도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 실적 고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전액 보상한다라는 이제 회사 결정에 영향을 조금 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락 요인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 이후 가격을 뭐 봐야 되겠지만, 뭐 지분율이 이제 상장 전 한 32%에서 상장 이후에는 27%로 빠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분법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상장 이후 가격 봐야 되겠지만 공모가 수준에서 만약 시가 결정이 된다면은 한 4,500억에서 5,500억 정도의 지분법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것 같고요. 물론 현금 유입이 아닌 뭐 회계적인 이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유 지분에 대한 가치를 다시 부각시킬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모펀드 손실 보상 같은 경우에도 뭐 일회성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분기 순이익은 2,253억 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할 전망이고요. 전분기나 전년 동기보다는 다소 감익 폭이 좀 커 보이는데, 이건 뭐 지난 1분기는 뭐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수준이었고, 또 작년 2분기는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트레이딩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고 효과 영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는 앞서 말씀드린 사모펀드 보상 비용이 한 550억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ELS 발행이 좀 감소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운용 쪽에 조금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용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부동산 PF도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나 IB는 양호할 전망입니다. 2분기 감익을 감안해도 올해 지배순이익은 한 1.1조 원 정도로 이제 작년보다 30%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법 이익을 이제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PER은 이제 5.3배 수준이라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7월 14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